어떤 시대에나 그 대중들이 선택한 스타가 존재합니다. 과연 그들은 왜 세상에 던져졌으며 대중들은 왜 그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1950년대입니다. 1940년대와 30년대, 20년대와 10년대, 19세기에도 문화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출발점을 1950년대로 잡았을까요? 이런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청춘 문화. 이 청춘 문화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1950년대. 그렇다면 왜 1940년대나 30년대엔 청춘 문화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베이비붐 세대를 미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는 이제 50년대에 이르게 되면 과거와는 조금 젊은이들의 다른 문화가 생깁니다. 근대 교육의 시작과 함께 아이들이 학교로 갑니다. 한 공간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요. 젊은 친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들끼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청춘 문화의 스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네. 옆머리가 굉장히 멋있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등장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들려줬던 음악은 굉장히 거친 음악이었어요. 소위 로큰롤이라고 하는 음악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인물이 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여기 로커인 정동환 씨 나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락 스피릿, 락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네? 네? 락 스피릿 혹은 락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반항. 그러니까 그거를 파괴하고 싶은 그런 어떤 표출. 록 음악 그럼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저항. 반항. 록 음악이 왜 저항이 됐을까요? 기성세대와의 부딪힘 때문에. 정답. 아주 단순해요. 부모가 그 음악을 못 듣게 했어요. 이런 음악 들으면 안 돼? 라고 막 부모들이 못 듣게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이 음악이 너무 좋거든. 그럼 숨어서 듣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항하는 거야. 록 음악은 처음부터 저항이었던 적이 없어요. 부모 세대가 그 음악을 저항 음악으로 만들어준 거죠. 미국 사회에서 1950년대에 나이 든 세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대입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적을 물리치고 정의를 구현한 세대. 그리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낳죠. 자, 아이들이 태어나고 10대 시절에 막 사춘기였던 열병 같은 걸 앓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야,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공부 안 해? 지금도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 1950년대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러니 1950년대 10대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TV를 우연히 틀었는데 바로 저런 젊은이가 등장한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듯한. 그러자 저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 춤은 지금 봐도 굉장히 경쾌하지만 1950년대의 젊은이들은 저 춤에 아주 열광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신들의 어떤 답답한 마음을 한 번에 풀어주는 듯한 그런 음악과 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때 저 춤 동작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나이 든 세대들은 저 춤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너무나 음탕해서 젊은이 저 춤을 보고 타락할까 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초기에 TV에 등장했을 땐 카메라 감독님이 상체만에다가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하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음악평론가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했어요. 마치 젊은이들이 목이 졸린 상태에서 내지르는 신음소리가. 또한
당대를 대표했던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기성의 가수들은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쇼에 절대로 엘비스 같은 젊은이들은 출연시키지 않겠다. 라고 아주 강력한 기성세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땐 별게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때는 1950년대였어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끊임없이 공격받았어요. 이런 저급한 음악이 퍼져나가는 것에 반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매니저였던 톰 파커라는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징집 영장이 나오자마자 58년도에 그를 군대로 보냅니다. 슬퍼 보여. 슬픈 표정이네. 슬퍼 보여요? 군대 사진에 환하게 웃는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가 워낙 유명한 팝스타였기 때문에 그가 군대에 입대할 때 말하자면 미국의 병무청에서 이런 제안을 했겠죠. 연애 사병으로 와서 공연을 다니면 안 될까? 그럼 좀 더 편할 텐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는 연애 사병을 포기한 채 일반 병으로 군복무를 마칩니다. 그리고 1960년에 드디어 제대를 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돌아온 엘비스 프레슬리는 과거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그의 매니저인 톰 파커의 전략이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엘비스가 가수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엄마의 생일날 선물하기 위해 레코드 녹음실에 음악을 녹음하러 갔다가 그 레코드 녹음실의 사장에 의해서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가수가 됐죠. 그리고 그는 58년부터 60년까지 군복무를 충실히 마쳤습니다. 라고 홍보해요. 이건 뭐예요? 엘비스는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한 아이가 아니에요. 엘비스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착한 아들이며 군복무를 충실히 하고 온 나라를 사랑하는 아주 바른 젊은이입니다. 그는 컴백과 동시에 그를 그토록 미워했던 기성세대의 상징과도 같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자신의 쇼에 초대해요. 프랭크 시나트라 쇼, 웰컴 홈 엘비스라는 특별 프로그램 속에 엘비스를 데리고 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우리 엘비스가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와는 다른 음악들을 통해서 대중들을 만납니다. 부드러워졌고 예전의 반항기가 쏙 빠져버렸어요. You have made, my dear, my turn blu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과 악수를 해요. 엘비스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영웅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50년대가 저물어가고 60년대가 되면서 새로운 스타가 등장합니다. 그 스타는 미국에서 시작된 스타가 아니라 바다 건너 아주 먼 영국으로부터 날아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비틀즈. 바로 비틀즈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Beatles. Shake it up, baby. And shout, twist and shout. Come on, baby. Come on, baby. Come on and work it on out. Work it on out, baby. Work it on out. You know you look so good. 비틀즈가 에드 설리반 쇼라는 1964년도에 미국의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을 때 많은 음악학자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불러요. 제1차 영국 침공. 엘비스를 잃어버렸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바다 건너에서 한 비틀즈에게 열광하기 시작하고 영국 밴드의 음악에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어떤 우스운 소리가 있었냐면 미국 문화계에서 영국 밴드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영국 여권만 있으면 누구나 미국에 가서 판을 낼 수 있다. 할 정도로 영국 밴드들의 인기가 미국에서 대단했습니다. 비틀즈는 1960년대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젊은이들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비스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해요.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죠? 터프하고 반항적이라기보다는 아주 단정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딱 정돈된 수트. 그들의 음악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로큰롤 뮤직이었지만 그들의 외모나 행동은 기성세대를 그다지 자극하지 않았어요. 김상juk 씨,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신가요?
저는 러브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Love is touch, touch is love. 역시. 사랑꾼이야.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 비틀즈의 아주 의미 있는 음악 하나를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틀즈가 여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비틀즈의 1969년도 루프탑 라이브라는 건데요. 바로 비틀즈의 공식적인 마지막 공연이 된 공연입니다. Georgia was the man who thought he was a loner, but he knew it wouldn't last. Georgia left his home in Tucson, Arizona, for some California grass. Get back, get back, get back to where you once belonged. Get back, get back, get back to where you once belonged. 이 공연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었고 저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경찰들은 실제 경찰들이에요. 신고가 들어와서 저 공연은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비틀즈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마련됐던 공연이었는데 아쉽게도 물론 많은 곡들을 연주했습니다만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명이 뭔지 혹시 신보라 씨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자,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제목은 바로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앞서 제가 왜 겟백을 들려드렸냐면 비틀즈의 후반부에 멤버들끼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앨범명을 겟백으로 지어보면 어떨까?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Get back, get back, get back to where once you belonged. 네가 옛날에 속했던 곳으로 돌아와. 당시에 이제 오노요코라는 어떤 일본 여성이 등장하면서 존 레논과 다른 팀원들의 불화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음악을 녹음할 때 폴 맥카트니가 스튜디오 밖에 있는 존 레논과 오노요코를 번갈아 쳐다보면 그 가사를 불렀다는 거야. 네가 옛날에 있던 곳으로 돌아와. 하고. 그런데 팀은 결국 해산됐고 해산을 결정하면서 그들의 앨범명은 Let It Be, 내버려둬. 라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때까지 비틀즈의 레리비가요. A 학점을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B 학점을 받은 학생들을 위로해주는 곡인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비틀즈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나 우리가 모르는 역사적 사실을 혹시 또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음반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던 시절에 배철수 선배님과 함께 영국의 리버풀에 가서 저 비틀즈의 생가를 구경을 하고 그들이 최초로 데뷔를 했다라는 캐번 클럽이라는 아주 조그만 클럽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가게 되면 그 무대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앞에 둘, 뒤에 두 명밖에 못 씁니다. 네 명이 일렬을 쓸 수가 없어요. 천장이 되게 낮고. 근데 그때 배철수 선배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천하의 비틀즈도 저기서 시작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이 바로 그 보잘것없는 작은 무대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앞에 나오면 비틀즈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4명의 청년들. 멋지죠? 이 60년대 비틀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틀즈에겐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60년대 당대 최고의 뮤즈라고 하는 여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존 레논에겐 오노요코라는 뮤즈가 있었죠. 이 오노요코를 통해서 존 레논은 자신의 음악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비틀즈 시절의 음악이라는 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네. 예. 이런 가사였다면 오노요코를 만난 뒤에 반전, 평화 또는 여성은 세상의 또 다른 흑인 같은 페미니스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김미래 씨. 네. 남편분이 네. 나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준다.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높겠죠. 비틀즈의 멤버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사랑했던 여성들에게 많은 곡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존 레논 같은 경우도 오노요코에게 우먼 같은 곡을 만들어줬죠. I know you understand the little child inside the man.
비틀즈 멤버 중에 또 한 명의 멤버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한 여자를 위해 만든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조지 해리슨이 Hard Day Night이라는 비틀즈의 영화를 찍던 당시 만났던 당대 최고의 모델인 패티 보이드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사랑에게 바친 곡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실질적인 마지막 음반이라고 하는 에비로드에 담겼던 Something이라는 곡이에요. Something in the way she moves attracts me like no other lover. Something. 이 에비로드에 수많은 곡들이 담겨져 있음에도 많은 평론가들이 그중에서 Something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보수적인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가수도 비틀즈의 Something을 듣고 나서 이 곡은 현존했던 모든 음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라드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한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끝낼 것 같은 이 사랑에도 또 다른 변수가 생겨요. 패트 보이드와 조지 해리슨은 결국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사이에 한 남자가 뛰어듭니다.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에릭 클랩튼이에요. 아하. 심지어 그는 패티 보이드의 남편인 조지 해리슨의 친구였어요. 아이고. 우연히 자신의 친구의 아내를 보게 된 에릭 클랩튼은 그날부터 열병에 휩싸입니다.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요. 이 당시에 자신의 어떤 열병과도 같은 사랑을 한국의 음악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레일라. You got me on my knees. I'm begging, don't please. Darling, won't you ease my worried mind? 안혜경 씨에게 누군가가 음악 한 곡을 선사하며 네. 누군가의 뮤지가 된다. 혹은 내가 누군가의 그 사랑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아니면 난 죽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입하니까. 아니 그냥 그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막 너무 좋은데요. 결과에 어찌됐건 네. 한 여자로서는 굉장한 너무나 축복이죠 진짜. 행복이었겠죠. 네 행복이고. 네. 조지 해리슨과 에릭 클랩튼. 이 두 남자에게서 동시에 사랑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가장 완벽한 뮤즈 패티 보이드 씨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요? 진짜요? 어머 세상에. 진짜요? 진짜로? Very good looking. 굉장히 미남이시라고 하셨어요. Thank you. You are so beautiful. 예.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된 겁니까? I'm here because I'm going to have a wonderful, huge exhibition of my photographs that open on the 28th of April. And I hope that everybody will be able to come and see it. Because there are so many photographs of the Beatles and Eric Clapton and Jeff Beck and, you know, lots of musicians and, I don't know, landscapes, all sorts of things. It's great. 그러면은 조지 해리슨과 만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And I went for an interview one day, and I knew the person who was conducting the interview, and I'd done some TV commercials with him before. And that afternoon, my agent phoned to say I had a part in the Beatles film. Oh, how did that happen? I thought it was for a TV commercial, but it was for the Beatles film. 자, 조지 해리슨에게는 Something을 또 이 에릭 클랩튼에게는 레일라라는 그 한 번에 두 남자의 그 절대는 어떤 애정 공세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I'm so lucky. I was very lucky because I met George Harrison and fell in love with him, and that lasted for about 10 years.
And then and then I was with Eric Clapton for 13 years. So it's a long time. And then she asks me, do I look alright? And I say yes. You look wonderful tonight. 문프가 사실 정신질환에 시달려요. 막 싸우다가 총 들고 막 사람 죽이려고도 하고 문프가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예술 세계의 핵심 주제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멕시코가 자랑하는 국민 화가 부부예요. 되게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왜 찔렀어? 이랬더니 남편이 아니 난 단지 칼로 몇 번 찔렀을 뿐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욕을 먹었어요. 이게 미친 사람이 그린 미친 그림이다. 왜요? 니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캔버스가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정말 이게 사실인가? 자, 여러분들 혹시 뛰어난 예술가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멈추게 하는 예술가가 뛰어난 예술가인 것 같아요. 아. 시선이 멈추든 발걸음이 멈추든 심장이 멈춘 것 같든 그런 감정들이 멈춘다는 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인 것 같아서. 아, 굉장히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맞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사고 싶은 거. 네? 돈 내고 사고 싶은 거. 아, 돈 내고 사고 싶은 근데 거. 그게 사실 제 말이 아니고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가 하는 말인데 진짜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사고 싶은 작품이 그것만 예술이고 돈 내고 사고 싶지 않은 작품이 예술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흐가 죽고 나서 인기가 되니까 50년 동안 예술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뛰어난 예술가의 딱 정답이 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욕을 좀 많이 먹는 예술가들이 뛰어난 예술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작품을 먼저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폴 세잔의 사과 오렌지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어요. 아, 이거 되게 솔직하신 말씀이시네요. 사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정확하게 돋보셨어요. 사과 굴러 떨어질 것 같죠? 위태위태합니다. 맞아요. 네. 세자는요, 욕을 먹었어요. 네, 이 미친 사람이 그린 미친 그림이다. 왜요? 정신 착란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이런 이제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면요. 아까 우리 하석진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그림은요, 단일 시점이 아니라 다시점이 적용된 그림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바깥을 보실 때 시점이 몇 개세요?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도 하나 시점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시점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시점이에요. 이쪽이 하나 시점, 이쪽이 하나 시점이에요. 아, 예, 그렇게 되죠. 제가 윙크를 잘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데 두 개의 시점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의 시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양 미술의 세잔이 있기 이전의 그림들을 보시면요, 하나의 시점으로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원근법이에요. 화면 안에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점으로 모든 공간의 선들이 수렴될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기법. 그러니까 이게 원근법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세자는 그거를 의심한 거예요. 왜 굳이 캔버스 안에다가 하나의 시점만 넣어야 되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다양한 시점을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석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막 굴러 떨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You
know when I come back, you know what it look like. Everything lit, all the girls in free. Everybody inside, sipping on a good time. You ain't got a risk, they can put it on me. When they wanna go, they know all my money sure. I don't ever get it one way, yeah.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들은요,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의심해봐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깨부쉈었던 예술가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에두아르 마네라는 예술가입니다. 이 마네는요, 전통적인 귀족의 미술 교육을 받았고요. 전통적인 미술 시스템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기존의 전통을 파괴할 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을 180도 전환시켜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샤를 보들레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샤를 보들레르는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죄송합니다, 한량이에요, 한량. 그냥 한량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맨날 술 마시고 다니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탕아가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시 한 집을 만들고 사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악의 꽃이라는 시집인데, 이 시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성행위, 죽음, 시체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내용의 시를 씁니다. 우리가 평소에 추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써도 욕을 먹을 텐데 그 당시 때 어땠겠어요? 쌩쌩 욕을 먹었을 겁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서 시 6편 삭제시키고요, 벌금형에 처해지고 막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보들레르가 또 한 가지 재능을 발휘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미술 평론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게 되게 유명했었는데, 자기가 신문에다가 기고했었던 평론을 묶어서 평론집을 냅니다. 현대생활의 화가라는 평론집을 내게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대를 예술에 담아라.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당연한 생각으로 보이죠. 근데 그 당시 때 150년 전에 파리에서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성경의 그림, 신화의 그림, 역사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다른 그림은 가치가 없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파리의 일상에서 소재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들레르의 이런 생각이 좀 마네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네는 이 동시대, 파리의 이 동시대를 어떻게 내 그림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자,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파리 거리에서 압생트 술 마시면서 널브러져 있던 사람 그린 거예요. 마네는 그게 그 당시 때 파리 시대를 대표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린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를 나중에 미술 이론적으로는 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마네가 엄청 고민을 해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이런 그림을 먼저 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스타브 크루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오르낭이라는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밥 먹고 저녁 식사 후에 음악 연주하면서 놀고 있는 거 그린 거예요. 크루베는요, 마네보다 보들레르를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마네의 동시대를 담으라는 사상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자, 마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 그림이랑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결국엔 동시대를 담은 선구자는 쿠르베인 겁니다. 자기는 2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쿠르베랑은 전혀 다른 동시대 방법을 나는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찾아내요. 어떤 방식이냐? 과거의 걸작을 동시대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자. 어떻게? 아주 레알, 매우 솔직하게.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이겁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 당시 때 사람들 이 그림을 보자마자 대중과 평론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치부죠. 치부.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치부 맞아요. 과거의 걸작을 오마주하는 거면 당연히 신화 얘기가 있어야 되고 성경의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인이나 여신이나 제우스 신 같은 신들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그 당시 때 부르주아 그리고 귀족 남성들이
맨추브들과 함께 태폐적으로 놀아나고 있었던 모습 자체를 그냥 사실 그대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 전시의 작품 누가 받겠어요? 부르주아 귀족 남성들이 받겠죠.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면서 욕하는 겁니다. 이건 쓰레기야.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네, 그러한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림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은요 한 단계 조금 수위가 낮아요. 이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낮은 거예요? 네, 이게 좀 수위가 낮아요. 만해도 이거를 화실에 꽁꽁 숨겨놓고 있었어요. 네, 이거를 내보내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 만해가 결국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작품을 폭탄 투척하듯이 투척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최대 문제작 바로 이 올랭피아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을 오마주합니다. 그렇다면 비너스가 그려져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는 비너스가 아닙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을 보세요. 올랭피아죠. 그 당시에 매춘부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어요. 그럼 뭘 그린 거죠? 매춘부. 그렇죠. 매춘부를 그려놓은 겁니다. When you're hurting deep down, when you feel it like you're never gonna dig your way out, never gonna dig your way out. Keep pushing up the river, keep mining for the silver till you strike gold. Gotta weather the storm, 'cause it can't. 그 당시 때 비평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썩은 그림이야. 모든 관객들이 부패한 올랭피아 앞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실제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우산을 들고 우산으로 막 찢으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이게 쓰레기 이렇게 할 정도로 욕을 먹었던 그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마네가 그 당시 때 파리거리 걸어 다닐 때요. 모든 사람들이 마네를 쳐다봤대요. 저 미친 마네래.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실제로.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그 당시 때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대중 영화나 미술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중 음악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이러한 문화를 즐기는 미적 취향이 마네에서부터 시작됐고 보들레르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이 오르세 미술관의 명당자리에 놓여 있고 프랑스의 국보급 대우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피카소가요, 알고 보니까 사실 정말 영향이 있었던 선배 화가의 아이디어를 슬쩍슬쩍 훔쳐가지고 자신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했다는. 진짜요? 그 아이디어를 빼앗긴 선배와는 바로 앙리 마티스라는 이제 화가가 있죠. 이 둘은 한 가지 타이틀을 위해서 싸웠어요. 바로 아방가르드 선도자. 네. 이 마티스는요, 무려 14년 동안을 칼을 갈고 닦습니다. 14년 만에 자신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몇 대 맞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죠. 이게 무슨 사람 그려놓은 거야. 야수 그려놓은 거지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래서 이게 야수주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마티스를 대변하는 야수주의라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게 되게 쉽네요. 네, 그렇죠. 이름 짓는 게 되게 쉬워요. 이 사조라 양식 같은 이런 명칭들 있잖아요. 비평가나 역사학자들이 주로 지어주게 되는데 그렇겠죠. 보통 보면은 겉모습을 많이 보고 지어줍니다. 야수 그렸네, 야수주의. 뭐야 이거 인상 그린 거잖아, 인상 그냥. 그래서 인상주의. 르네상스의 그 거장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완전 매너리즘에 빠졌네, 매너리즘. 팝아트? 대중상품 깡통 갖고 와가지고 그리는 거야, 팝아트. 다 단색을 썼거든요. 그래서 단색화. 그 양식과 사조의 이름만 보게 되면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마티스는요, 아방가르드 미술의 선도자다 타이틀을 딱 거머쥐게 돼요. 피카소도 이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보고 있었어요. 딱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파리 미술계를 평정하기 위해선 이 사람을 내가 눌러버리겠구나. 앙리 마티스가 기세를 몰아서 또 한 번의 파격을 시도합니다. 푸른 누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누드 인물의 상체를 보세요. 정면에서 본 걸 그렸죠? 근데 다리를 보세요. 위에서 본 걸 그렸습니다. 각자 다른 시점을 붙인 거예요. 그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원시성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아프리카 조각상처럼
단순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때 아프리카 조각상들을 앙리 마티스는 수집을 하고 있었고요. 이 조각상을 피카소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자, 근데 피카소가요, 이런 과정 안에서 마티스가 어떤 연구 과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마티스의 핵심 연구 과제는 바로 세장과 원시였던 거죠. 이 두 가지 연구 과제를 갖고 와서 보이지 않는 어퍼컷을 마티스에게 날립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비인용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시점이 몇 개로 보이시나요? 두 개가 아닙니다. 거의 수십 개의 시점이 이 화면에 때려 박아져 있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방가르드 선도자라는 타이틀이요, 마티스에게서 피카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마티스를 추종했었던 예술가들이 있어요. 앙드레 드랭이나 조르주 브라크 같은 사람들이 조용히 피카소한테 갑니다. 조용히 피카소 가서 붙고, 마티스의 작품들을 사줬던 화상들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더니만 피카소한테 가서 작품을 이렇게 사고 있는. 자, 그 당시 때 마티스의 그 감정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슬럼프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제 파리에 있기만 하면 다 비평가들이 욕만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의 영감을 또 찾고자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스페인에 가시면 이슬람 양탄자를 그 당시 때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알함브라 궁전에 딱 가면 굉장히 많은 패턴의 장식 무늬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마티스가 그걸 보고 굉장히 영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 기사회생시켜줄 하나의 무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색채입니다. 피카소가 형태만 집중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했듯이 나는 색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겠다. 그때 탄생한 작업이 아뜰리에 4부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화가의 화실이라는 작품. 네. 가지가 있는 실내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제 붉은 화실이라는 작품입니다. 마티스는요, 자기의 작품이 알라그자처럼 편안한 감정을 감상자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색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표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승자였을까요? 피카소? 피카소처럼 보이죠? 승자는 둘 다였습니다. 오, 네. 다행이다. 네, 다행이죠. 마티스 때문에 다행이신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둘 다 승자였어요. 왜냐면은 피카소는 형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 됐고, 마티스는 색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양대 산맥으로서 20세기 회화의 거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해피엔딩이죠? 네. 자, 우리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좀 나이가 먹거나 좀 정말 어쩌다 어른이 돼서 우리의 젊은 날을 다시 돌아봤을 때 되게 힘들었고 고통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때 향수가 막 떠오르고 오히려 한번 다시 찾아가 보고 싶어요. 네. 마티스도 똑같습니다. 피카소 때문에 어려웠을 시절 있죠? 그때 그렸던 그림을 다시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이 사람이 수소문을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찾는데, 자, 이 그림을 정말 의외의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피카소? 네, 피카소가 이거. 네, 피카소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그때 마티스가 그렸던 오렌지 바구니. 예쁘다. 네, 피카소가 소장했던 그림입니다. 오렌지 바구니라는 그림이에요. 마티스가 피카소가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피카소가 이 그림을 자신의 아뜰리에에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하고 있었고, 자기 개인 전열 때도 이 작업을 자기 작품과 같이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티스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감동받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 때 막 펑펑 눈물을 흘렸었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둘은 노년에 어땠을까요? 둘도 아닌 절친이 됩니다. 네, 진짜. 그래서 서로 작품 만들면 야, 좀 와, 놀러 와봐. 좀 밥 좀 먹여줄게. 와서 내 작품 보여주고 서로의 예술을 이제 키워주는,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카소는 무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학교를 다니실 때 미술 시간 혹시 좀 기억나시는 네.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고1 때 미술 선생님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캔버스라는 데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주제는 자유주제였고. 근데 이제 뭐 남자애들이니까 다 그때 뭐 잘 축구하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보통 그런 그리거나 뭐 게임 표지 이런 거 그렸었는데, 저는 뭐 그냥 그분이 막 수염 기르고 좀 괴짜 같은 외형이었는데
그분의 하관을 그렸었어요. 아, 네. 하관을 되게 살색을 많이 써서 몇 주에 걸쳐서 완성해서 제출하니까 아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다고 하면서 되게 칭찬을 많이 받고 네. 소재도 특이하고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믿지만 얘는 붓질에 힘이 있다고 하면서 아, 그때부터 스트로크에 힘이 있어. 아, 네, 재능이 좀 그랬던 있으시네. 예, 기억이라서 고1 때 미술 성적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야, 저는 네. 미술 시간에 인물화를 좋아해서 얼굴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괴물 캐릭터들을 되게 많이 그렸었는데 그게 메이크업 하면서랑 특수 분장 일 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때는 이 직업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또 연결이 실제로 되네요. 네. 제 미술가들의 삶을 앞으로 얘기해 드릴 텐데 되게 재밌는 게 미술가들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어떤 한 경험이나 지점들이 결국엔 자기 작업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사배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그 연결 지점이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을 그린 작가입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한 화가죠. 네, 이거 누가 그렸나요? 뭉크요. 네, 맞습니다. 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좀 감정들이 여러분들 내면에서 생각이 나시나요? 술 마신 다음 날 같아요. 정확하네요. 전날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 네. 명작이잖아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좀 귀엽다 캐릭터 네.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저 그림을 봤을 때는 약간 가슴이 답답한 기분을 느꼈어요.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을. 아, 그만큼 살아오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네. 경험했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거나 달라진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같은 물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지점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뭉크의 이런 작품을 보면 보통 우리가 슬프고 되게 절망적이다라는 건 감정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뭉크는 왜 이런 작품을 그린 걸까요? 알아보면 그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평생 동안 죽음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에요. 우리 사실 일상에서 죽음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네, 이 뭉크는 평생 의식하면서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유머티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병과 관절염에 평생 시달리는 인생을 살기도 했었고 이 고통 속에서 소년이 더 아픈 그 경험이 나옵니다. 그 5살 때 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시고 14살 때는 자기 누나마저도 폐결핵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도 병약한데 자기 어머니와 누나마저 이렇게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죽음의 공포를 항상 떠안으면서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죽음을 잊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든지 지워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뭉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이 갖고 있는 죽음을 기억하기로 해요. 더 강렬하게 기억하기로 하고 그것을 자신의 예술 세계의 핵심 주제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병든 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자기 누나, 14살 때 사망을 했었던 그 누나를 8년에서 9년 이후에 다시 떠올리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되게 우울한 감정을 되게 많이 색깔도 그렇고 그렇죠. 네. 침침한 색깔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막 곰팡이 껴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맞아요.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뭉크 스스로도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맏누나였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같은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사망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곰팡이 서린 것 같은 축축한 느낌이 들고 마치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우리한테 사실 전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질감도 굉장히 느껴지게 됩니다. 시각적인 촉각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감각까지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뭉크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죽음을 계속해서 모티브로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자기 작품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그리는 거는 정말 이젠 너무나 흔하잖아요. 네.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근데 왜 그때는 이게 뭉크의 작품이 왜 그렇게 특별했던 건지 좀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뭉크 이전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자화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하시는
방고 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자화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까지는 있었는데 뭉크처럼 자기네 삶 자체를 그냥 작품의 주제로 한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뭉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죽음에 있는 그 고통 그리고 사랑에서 받는 고통들 이런 것들을 시종일관 자신의 작품에 솔직하게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주의 선구자다라고 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35살에 사랑을 합니다. 이 뭉크도 죽는 게 두렵지만 사랑은 해요. 사람이니까 사랑은 하는데 마지막 사랑을 35살 때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인이에요. 실제로 둘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둘이 로맨틱하게 막 유럽 여행도 다니고 했어요. 네,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 사람과의 로맨틱한 유럽 여행? 네, 여행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사랑의 불균형이었어요. 툴라 라르센은 뭉크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뭉크는 좀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병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봤자 이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내가 예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툴라에게 얘기해요. 툴라야, 나 미안하지만 결혼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나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툴라는 그만큼 사랑했던 만큼 이 뭉크에 대한 증오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냉정기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안 만나줬나 봐요, 뭉크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 툴라 라르센이 갑자기 뭉크를 부릅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뭉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뭉크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뭉크가 마지막으로 그 툴라 라르센을 만나러 찾아가요, 집에. 그래서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순간 툴라 라르센이 침대에 숨겨져 있던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권총을 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툴라 라르센이 뭉크를 너무 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쁜 여자다. 그리고 그 권총을 어디에다 겨눴을까요? 네, 자기 자신한테 겨눕니다. 뭉크 너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뭉크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가지고 이제 말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살려야 되니까. 서로 실갱이를 이렇게 벌리는 과정 안에서 그 권총이 발사가 돼요. 이렇게 발사가 되게 되는데 권총이 발사되는 게 뭉크의 왼손가락 중지를 이제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 과정 안에서 병원에 가서 그 총알을 빼게 되면서 이제 파국은 이제 종결이 되게 됩니다. 말이 쉬운 거지 사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뭉크 입장에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과인데. 그렇죠. 죽음의 순간을 느꼈을 겁니다. 뭉크가 사실 그 이후에 정신질환에 시달려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고 안 하던 폭력을 씁니다. 막 술집에 가서 사람들이랑 시비 붙어서 막 싸우다가 총 들고 막 사람 죽이려고도 하고 뭉크가요.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이 5년 후에 이 아픔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던 이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서 작품 하나를 그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이 작품은 마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쿠르이 다비드라는 그 화가가 마라의 죽음, 동면의 작품을 그립니다. 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을 보시게 되면요,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가 마라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마라가 반혁명파 당원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애도하면서 다비드가 슬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뭉크가 마라를 애도하면서 그린 거냐? 절대 아니죠. 그냥 자기가 그 당시 때 죽을 뻔한 거에 대한 자기 자신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애가 아팠던 경험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뭉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고 있는 것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보았던 것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웠던 경험, 그 경험을 숙성을 시키고 끄집어내서 이러한 그림으로 완성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Don't know how it led to this. I felt the tremor in your kiss. Earth shakes and I answer it. My body realigns. It's too much, can I handle this? I taste the
pleasure on your lips. You make planets start to spin. I'm ready to ignite. 자, 이 그림을 완성하고 2년 후에 뭉크는요, 이제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노르웨이의 굉장히 물 좋고 산 좋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가서 혼자 칩거를 하면서 46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은 여생을 혼자 그림만 그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뭉크가 그렇다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몇 살까지 그럼 살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오래 살기는 합니다. 강수하셨을 것 그죠? 같아요. 70살. 제일 오래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살아요. 네. 그죠? 잘 살아요. 뭉크는 결국엔 81세까지 살아요. 완전 잘 81세. 네, 이 81세는 우리 지금 한국 남자 평균 수명도 웃도는 그런 수치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1918년에 세계대 2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 유럽 전역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때 사실 에곤 실레도 그때 그걸로 사망을 해요. 근데 그걸 이겨냅니다. 이거. 이 뭉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릴 수 있었던 최후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겠죠. 정말 단순해요. 자기가 노화돼 가는 거. 자기가 노화돼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밖에 하지 않으니까요. 사망하기 4년 전부터 자기 혼자 칩거하면서 이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깡 말라있죠?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다가오는 죽음을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승사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되게 하네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평소에 사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합니다. 좀 불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뭉크의 작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